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세 번째 수업입니다. 앞에 두 번의 녹화 강의 수업을 통해서 이 녹화 강의 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 번째 수업에서는 이 물체의 운동을 이제 배워나갈 텐데, 이 첫 번째로 그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관찰할 때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물체가 무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색깔이 뭐고 이런 거에 앞서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눈에 제일 먼저 띄겠죠.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도 이제 이 물질을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물체의 운동이고, 그 운동을 다루는 이 역학이라는 것에서 이제 물리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물리학을 배울 때 물체 운동 다루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물체 운동을 한번 일단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농구공이 날아와서 그 림을 맞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 농구공의 운동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위에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의 운동과 물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우리가 운동을 나눠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여기서 관찰해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을 한번 살펴보죠. 이 물이 든 풍선이 있는데, 여기를 화살이 뚫고 지나갈 때 이제 물이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이 물의 운동은 농구공의 운동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간단하고 좀 이해가 쉬울 것부터 굉장히 복잡한 운동까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복잡한 걸 어떻게 이해해 나가나 이런 걸 이제 배워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물체의 운동을 이제 살펴보려면 먼저 물체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죠.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와 형태를 가진다라는 걸로. 그래서 앞에서 농구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기가 있었고 형태는 이제 구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운동이 이제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농구공만 해도 이 그 전체가 움직이는 거에 더해서 이렇게 그 공이 이제 회전하는 것도 들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풍선에 든 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의 각 부분이 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니까 이제 복잡한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크기가 있고 형태가 있는 물체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 입자 또는 질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파티클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 포인트 매스라는 말로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질량은 있지만 크기는 없는 가상의 물체. 그러니까 물체가 있긴 있는데 크기를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크기가 무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크기를 어떤 경우에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여기 보면 그 물체의 크기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범위의 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제 정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농구공 같으면은 우리가 농구공이 이제 그 골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사실 이런 것만 따질 때는 이 전체 특히 그 중에 이제 중심부,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질량 중심이라고 부를 텐데 그 질량 중심의 운동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질점으로 봐서 운동을 다뤄도 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큰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구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지구의 운동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하는 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질정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구의 공전을 다룰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 궤도의 크기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되죠. 근데 이 지구의 크기, 이거 반지름은 6,400km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이 공전 운동에 비해서 지구의 크기는 거의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이 공전 운동을 다룰 때는 우리가 지구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점으로 다뤄서 이제 운동을 바라봐도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점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 그럼 그 물체라고 하는 거를 이 여러 개의 입자들로 구성된 개, 그러니까 입자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추적할 수 있으면 이 물체는 그런 하나하나 추적 가능한 입자들의 모든 운동을 다 전체를 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자개도 이제 분류를 이제 해서 나중에 따로따로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 중에 그나마 좀 다루기 쉬운 게 이제 강체라고 하는 건데 이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입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된 물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딱딱한 물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강체만큼 완전히 딱딱하진 않은데 살짝 그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탄성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서로 자유롭게 입자들이 움직이면은 이제 이걸 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다루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입자, 질점의 운동을 이제 먼저 다룬 후에 나중에 이 강체나 탄성체, 유체 운동을 다루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자의 운동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에는 크기가 없다 그랬죠. 그럼 그 크기가 없는 이 점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시간에 따라서 입자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라는 게 변화를 재는 일종의 매개 변수 같은 것으로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상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하려면 이 시간과 위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 좌표계를 잡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 기준점,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잡는 원점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거리 단위라는 단위를 도입을 하면 그 공간상의 위치, 그 다음에 시간을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숫자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수학을 쓸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좌표에 대해서는 이 한 개의 변수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간 좌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공간은 한 개로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거리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거리를 따질 땐 하나로 되겠지만 평면이다 그러면 그 평면에는 그러니까 수평 방향, X 방향, Y 방향 이렇게 잡아서 두 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어서 세 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간은 이 3차원이다. 그래서 그 크기와 방향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이제 이 양을 벡터 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 좌표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3차원의 이 다양한 공간 좌표계를 잡을 수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시를 할 때는 이 시간 좌표는 보통 이제 t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임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공간 좌표를 나타낼 때는
뭐 x, y, z를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벡터의 성분이란 뜻으로 쓰는 거고 보통 이제 r이라는 문자를 쓰고 그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이 화살표는 이제 벡터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벡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 참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입자라고 하는 거에 그 운동을 우리가 이 좌표계를 도입하고 거리나 시간의 단위를 도입해서 숫자로 다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학을 써서 이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좌표계, 벡터, 함수 같은 이런 수학의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좌표는 이제 벡터다. 벡터로 표현되는 양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 좌표를 시간 좌표의 함수로 쓰는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간 좌표계 잡는 법을 알아봅시다. 1차원인 경우에는 쉽죠. 그냥 직선을 하나 쭉 그어서 거리 단위대로 숫자를 쭉 붙여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2차원 공간을 우리가 보통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평면에 대해서는, 좌표계를 잡는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 이런 방법이죠. 먼저 이제 직선 하나를 쭉 긋습니다. 내가 임의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더 그어서 하나를 X축이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를 Y축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러면 이 평면상에 있던 어떤 한 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요 녹색 점을 이제 한다면 이 점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내가 이 X축으로 쭉 이렇게 이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데 요 X축 상에서의 요 거리 그거를 이제 X좌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Y축으로 내려서 만나는 점상에 또 이 Y축상의 거리 이거를 Y좌표라고 부르면 이렇게 이 두 개의 이 숫자 쌍을 가지고 내가 요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좌표를 이제 직각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ectangular coordinate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렇게 카르테시안이라는 이제 말도 쓰는데 그거는 이런 이제 이 평면에 좌표계를 도입하는 거를 이제 최초로 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그 르네 데카르트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그 철학적 명제를 남겼던 이분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학에 이렇게 좌표계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학에서 이 좌표계를 도입을 한 이유는 내가 저렇게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그 삼각형, 원, 사각형 이런 거 이제 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 기하학에서 다루던 내용을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좌표계를 도입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와 같은 시기나 후대에 살았던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들여서 이제 운동을 기술하는데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평면만 돼도 좌표계를 잡는 방법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좌표계 말고 이 다른 방식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한 예를 보여주는데 아마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두 좌표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직각좌표계와 여기 나온 극좌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는 여기에도 역시 그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그 두 개의 숫자를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원점을 잡으면 하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R로 표시를 합니다. radius니까. 그래서 반지름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한 기준선을 잡아서 그 기준선에서부터의 각도 이걸 이제 보통 이 세타라고 쓰겠죠. 그래서 그 이 R과 세타 또는 이제 또 다른 책에서나 여기서는 이제 로우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 로우라는 그 이 히랍 문자로 나타내서 그러니까 로우 세타로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극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고
요 각도는 30도. 그러니까 이제 이 라디안으로는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두 좌표계 사이에 서로 변환하는 것도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제 x, y라고 표시를 하는 듯하고 극좌표계에서는 로우 세타라고 표시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타 각도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요점 같으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고 각도는 요 탄젠트 세타가 요것분의 요거 그러니까 x분의 y니까 그 탄젠트 세타의 역함수 아크 탄젠트를 넣어서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극좌표계에서부터 이 직각좌표계를 얻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우 코사인 세타가 x가 되고 로우 사인 세타가 y가 되겠다. 자,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원에서는 그럼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럼 앞에서 2차원에서 잡았던 직각좌표계를 그냥 확장한 거를 잡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3차원 직각좌표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2차원에서 잡았던 x, y에 더해서 이렇게 z축이 하나 더 등장하는 거죠. 그럼 요 세 개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똑같이 2차원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게 3차원이 되면 한 가지 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 z축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아래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위쪽으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x에서 y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윗방향으로 잡는 거. 보통 이걸 이제 오른손 요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써서 x에서 y로 돌아갈 때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z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잡습니다. 이 평면에서는 극좌표계가 있었는데 3차원이 되면은 이제 방법이 더 다양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물리학이나 뭐 다른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개의 좌표계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에 가면 더 복잡한 좌표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이제 그 과목이나 뭐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거 정도. 그게 이게 여기 나온 두 개 정도 될 텐데 이게 하나는 이제 원통 좌표계라는 건데 이거는 이 2차원의 극좌표계에다가 나머지 하나 추가된 거는 그냥 Z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는 극좌표를 쓰고 나머지 한 방향으로는 그냥 Z축, 직각좌표계 Z를 그대로 쓰는 거. 이것을 이제 원통 좌표계라 그러고 이제 구면 좌표계는 그러니까 완전히 3차원 구면을 생각해서 이 구면 위,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부터 일단 이 구면이 있는 반지름까지 이 반지름 좌표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이제 방향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가 되겠죠. 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이제 각좌표를 쓰는 겁니다. 그 각좌표는 첫 번째 x축 방향에 대해서 이 평면상에서 얼마나 돌아갔냐를 나타내는 걸 보통 이제 파이라는 이 기호로 쓰고 그 다음에 고 파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z축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내려왔느냐를 이제 세타라는 각도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타 파이라는 두 개의 각변수하고 이제 반지름 좌표 r을 써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구면 좌표계라 그럽니다. 처음에 좀 복잡하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걸 공부하게 되면 이 구면 좌표계 많이 쓸 테니까 이게 어떻게 그 직각좌표계하고 연결되는가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에는 벌써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학문이나 뭐 그건 물리학도 예외가 아니고 공학을 해도 그렇고 수학을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인문학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문의 시작은 이 용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 학문의 기초가 이제 결국 국어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미 쌓아놓은 지식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으로 쓰이고 있고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뭐,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좌표계, 뭐, 등등 나오는데, 또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게, 이제, 벡터라는 용어였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이 세 개의 숫자 묶음, 보통 이걸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가로로 묶고, 이, 이제 직각좌표계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x, y, z 세 개의 이걸 이제 각각을 이 성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숫자 묶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보면 이 고유한 이제 연산 규칙 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벡터라는 이제 이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벡터라는 말은 뭐 수학에서 주로 이제 뭐 쓰이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대로 가져와서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숫자 묶음으로 표현되는 양을 이제 벡터라고 한다. 이를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에는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이제 한 개는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고 두 개는 방향을 나타내는 변수다. 예. 그 다음에 이 벡터하고 구분을 해서 이 크기만 있는 양을 이제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와 벡터로 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통 그림은 평면에다 그리다 보니까 3차원일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3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릴 수는 있죠. 어쨌든 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 방향하고 화살표의 길이로 크기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건 앞에서 우리가 위치를 나타냈을 때 봤듯이 좌표계라는 걸 도입하면 이렇게 어느 한 위치를 내가 성분, 그러니까 X 성분, Y 성분 해가지고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 3차원일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로 나타낸 양은 고유한 연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어떤 연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덧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 벡터는 이렇게 이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서 이제 나타내기로 했죠.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이제 가끔 화살표 대신에 여기를 이제 이 굵은 문자를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제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벡터는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고 B라는 벡터는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두 벡터를 더했다라는 건 뭐냐면 각 성분별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으로 표시한 게 있죠. 그래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면 이걸 구하는 방법이 지금 A라는 벡터 끝에다가 B라는 벡터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합치면 요게 이제 합친 결과가 된다. 자, 요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결과되는 거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하면 여기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벡터 두 개를 더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분으로는 쉬운데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 A의 끝에다가 B를 갖다 붙여서 끝이 가는 데가 더한 거다. 그걸 이제 삼각형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거 말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렇게 그래서 두 평행사변형이 만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더한 것으로 하겠다. 똑같은 거죠. 자, 이 벡터 덧셈의 의미는 우리가 위치로 봤을 때는 명확하죠. 내가 위치를 요만큼 옮겨간 다음에 또 다른 위치 변화를 이만큼 가져가면 전체 합친 변화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벡터 덧셈의 의미는 우리가 변위, 위치의 변화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벡터의 고유 연산은 이제 스칼라 곱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벡터 앞에다가 그 크기만 있는 어떤 양을 곱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성분으로 봤을 때는 각 성분에다가 다 요 곱한 숫자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뭔지 명확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이런 이제 벡터가 있는데 그럼 2를 곱한 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기만 2배로 늘어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향은 유지한 채 크기만 늘리는 것이 스칼라 곱셈이다. 그 다음에 이 앞에 곱해지는 게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떤 의미냐? 예, 방향을 바꿔준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반대로 되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이면 방향이 반대로 되면서 길이도 2배로 늘어난다. 예, 이런 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앞에 나온 그 벡터의 덧셈과 그다음에 스칼라 곱셈인데, 벡터는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연산이 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좀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겠지만, 음, 이제 지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배워두는 게 나중에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왔을 때 벡터의 연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좀 잘 기억을 이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연산인 덧셈하고 스칼라 곱셈 외에 곱셈이 또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두 가지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칼라 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스칼라 곱은 뭐냐면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앞에 스칼라 곱셈은 스칼라와 벡터를 곱하는 거였는데, 이 보통 스칼라 곱은 다른 말로 내적이라고도 하는데, 벡터 두 개를 곱하는데 그 곱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표시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읽을 때는 a.b, 그러니까 도트라고 영어로 읽은 거죠. 그래서 a.b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a.b를 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는 자, 이렇게 그 결과가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은 z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룰은 이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칼라 곱의 의미는,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거의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분으로 써놨을 때는 이게 한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A라는 벡터 옆에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그은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로 그렸을 때는 길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A 벡터의 길이, B 벡터의 길이고, 그 다음에 요 세타는 뭐냐면 두 벡터 사이의 각입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결과가 바로 스칼라 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내가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제 세타가 각이면 코사인 세타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의 코사인 세타는 요거죠. 요것분의 요거니까, 그러니까 이 A라는 벡터 중에서 B라는 벡터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이 수직선을 내렸을 때 그 길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A라는 벡터의 B 방향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B 방향의 성분과 B의 길이를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어, 처음에 이게 뭔가 좀 안 와닿을 텐데, 그럼 이해를 하지 말고 일단 외우세요. 일단 암기가 이해의 시작입니다. 일단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 스칼라 곱이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럼 그때 왜 저렇게 정의해서 쓰는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곱셈은 이제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점 대신에 곱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곱하기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통 A 크로스 B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이제 앞에 거는 스칼라 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스칼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벡터 곱은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는 성분이 3개죠. 그럼 각각 3개의 성분이 어떻게 되나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극복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AX, AY, AZ, 그 다음에 BX, BY, BZ로 각각 A와 B의 성분이 주어졌다 그러면 A 크로스 B의 성분은 어떻게 주어지냐? 자, X 성분을 한번 봅시다. 그 A나 B의 X 성분 안 나와요. YZ가 나옵니다. 그래서 AY, BZ 곱한 거에서 AZ, BY 곱한 것을 뺀 게 됩니다. 복잡하죠? 예, Y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가 없는 대신에 Z하고 X가 이렇게 교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Z 성분은 이제 Z는 안 나오고 XY가 이렇게 AX, BY 마이너스 AY, BX처럼 됩니다. 자,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역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지금 이제 파란색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요 사이의 각을 세타라 그래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요 A 크로스 B는 어떤 벡터가 되냐면 일단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 두 개가 만나면 평면이 하나 생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하나 생겨 있는데 그 평면에 수직 방향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두 벡터가 만드는 방면의 수직인 방향. 근데 수직인 방향이 두 개 있죠. 이쪽 있는데 보통 여기도 오른손 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향, 예,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는 방향으로 이걸 이제 A 크로스 B를 정의하고, 그럼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정확하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평행사변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 거부의 크기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정의하냐는 나중에 이걸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게 안 접해 본 새로운 연산이어서, 그 벡터라는 것도 새로운 양을 배웠죠. 그 양들에 대해서 이런 연산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소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렇게 나타내는 양을 이제 벡터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벡터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뭐 공학,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이게 워낙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벡터라는 걸 어떻게 다르게도 볼 수 있냐면 이 물리량을 분류하는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벡터량이 중요하다. 얘기를 이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물리량을 분류할 때 그 차원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가 가진 차원이 뭐냐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거리, 시간, 그다음에 질량 이런 거나 이제 곱으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 물리량을 분류하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잡아서 위치 같은 걸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물리에서는 물체 운동이 중요하니까 그 좌표계를 잡아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양 뒤에 이제 운동량이나 에너지 같은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나타내게 되는데, 그럼 좌표계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라도 내가 좌표계를 뭐 직교 좌표계를 잡았다 그래도 그 직교 좌표계를 내가 XY 축을 다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잡으면 성분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없고 그냥 숫자 하나로 나타내지는데
좌표계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 거를 이제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그럼 그 관점에서 벡터는 뭐냐면 공간 좌표처럼 이제 변화하는 거를 이제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여기 보면 이제 약간의 설명해 놨는데,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건 사실 좌표계와 무관한 양이죠. 공간상의 어느 위치라고 하는 건 내가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그 위치는 그 위치인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계를 잡았을 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 좌표처럼 변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 공간 좌표가 좌표계를 잡아서 성분이 바뀌는 이유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좌표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벡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정의된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좌표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이 되려면 공간 좌표하고 똑같은 식으로 성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양들을 다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이제 운동을 다룰 때 많은 이제 다양한 이제 벡터 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런 양들은 다 내가 좌표계를 바꾸면 공간 좌표하고 똑같이 바뀐다. 이제, 그래서 거꾸로 그런 양을 이제 내가 벡터 양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벡터만 있느냐? 어떤 양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변합니다. 성분이 더 많아요, 일단. 그래서 벡터를 두 개 곱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변할 수 있는데 이런 양을 이제 텐서 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학을 배우는 동안엔 텐서 양이 크게 등장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등장하긴 하는데 이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걸 텐서라고 이제 안 부릅니다. 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 텐서 양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약간 더 조금 이상하고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벡터 하나 텐서하고 또 다르게 이제 이 변환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피너라는 게 또 존재하는데, 뭐 이게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이런 양도 있다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워낙 벡터라고 하는 것이 이 물리학, 공학, 수학의 그 다양한 영역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벡터의 이 공통적인 성질을 추상화해 가지고 이 벡터 공간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이 벡터 공간을 다루는 수학이 이제 선형대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 안에서 결국 주로 이제 이 벡터를 다루다 보면 결국 등장하는 게 뭐냐면 행렬이고, 그 행렬을 다루는 게 이제 선형대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학에서는 이 벡터의 개념을 추상화해서 벡터 공간이라는 걸 정의해서 그 벡터 공간의 이 원소들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엄밀히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기본적인 선형대수학만 배워도 다 이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벡터의 기본 연산 두 개가 덧셈과 스칼라 곱셈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덧셈이 이렇게 뭐 각종 수학에 나온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이런 것들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공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형대수학을 배우면 아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벡터를 표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그 화살표로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좌표계를 잡아서 내가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루다 보면 성분으로 표시해서도 다 할 수 있지만 그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약간 편리한 방법이 뭐냐면 이 단위 벡터라는 걸 이제 도입해서 이 성분 대신에 이걸로 써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직각좌표계를 도입하면 이 성분이 3개 있다 그랬죠. 이제 x, y, z 각 방향으로 성분이 있는데, 그럼 그 각 방향으로 단위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이 단위 벡터는 뭐냐면 x, y 축 방향의 벡터인데 길이가 1인 벡터. 이거를 이제 단위 벡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단위 벡터를 쓰면 내가 앞에서 벡터 덧셈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럼 내가 x라는 성분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고, 그러니까 이건 스칼라 곱셈이죠. 그 다음에 y라는 성분 크기를 이제 y라는 그 햇이라고 이제 단위 벡터 위에는 햇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단위 벡터에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벡터 덧셈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그 벡터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이 각각의 단위 벡터를 도입해서 이 단위 벡터들의 이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단위 벡터는 지금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직각 좌표계에서 이 잡은 단위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좌표계, 극좌표계 같은 데서도 단위 벡터를 잡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단위 벡터 자체가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좌표계는 당분간은 잘 안 쓸 거예요. 하지만 직각 좌표계를 주로 쓰는데 이 직각 좌표계에서는 단위 좌표계를 써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단위 벡터 이 표기법을 쓰면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곱셈이 있었죠. 이 스칼라 곱셈과 곱과 벡터 곱, 그러니까 두 개 벡터 곱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그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들, 좌표계 잡는 거, 그 다음에 벡터의 개념,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을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기술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이 나오는 개념이 이제 위치와 변위의 개념입니다. 그 위치는 앞에서 그 좌표계 잡아서 이제 공간상의 위치 나타내는 걸 배웠으니까, 변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치도 벡터니까 변화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나중 벡터,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뺀 양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동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변이라고 되고, 역시 벡터니까 이제 벡터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동한 거리 이거가 되고, 이 변이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이 변이 벡터를 델타 R이라고 썼으면 옆에 이렇게 큰 가로 두 개 붙이면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리는 라고 하고, 이건 스칼라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운동의 한 예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자동차가 가는 거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나, 일정하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동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여기는 1차원이니까 x 성분 하나면 되고, 이게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이 처음 위치에서 일정한 속력 v0로 이렇게 늘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수식을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운동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건 이제 이 등속 운동이라 그러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등가속 운동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럼 등가속 운동은 내가 시간에 대해서 그 위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2차원 곡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등가속 운동이 됩니다. 이게 다음으로 그 운동에서 또 중요한 개념인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볼 때 위치가 변하는 거가 이제 운동이라 그랬지만, 사실 위치가 변하는 것만큼 또 관심이 있는 게 어떤 양이냐면 그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양이 바로 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이를 흐른 시간으로 나눈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느냐라는 건데, 결국 이게 미분이라는 개념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속도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델타 x라는 만큼의 이 변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를 나타내는 양이, 그러니까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양이 되겠죠. 이걸 이제 평균 속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약간 허접한 얘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하죠.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 차를 몰고 막 그 속력을 막 내서 달렸는데 이 교통경찰차가 쫓아와서 잡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그 과속을 했다. 시속 100km가 이 한계인데 그걸 넘어서 달렸다라고 하니까 그 운전사가 따지죠. 내가 시속 100km로 달렸는지 당신이 1시간 동안 나를 추적해서 이 100km 가는 걸 확인해 봤냐? 라고 물어보죠. 예, 뭐 근데 여기서 그럼 내가 시속 100km라는 말이 진짜로 1시간 동안 100km를 갔다는 얘기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 순간의 속도로 계속해서 간다면 1시간 가면 이제 시속 100km로 간다라는 의미일 거다. 이런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를 얘기할 때 올바른 개념이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얼마나 빨리 변하냐인데, 그럼 이걸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결국 요 평균 속도 구하는 식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구한 요 평균 속도 요 식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분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는 뭐 미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원래 이 속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시간은 스칼라고 이 위치는 벡터니까 이거 자체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량, 그래서 보통 dRdt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속도의 크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V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크기를 나타내는 것 써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약간 이거는 뭐 이제 쓸데없는 이 사족 같은 얘기지만, 사실 그 속력과 속도의 이 용어는 약간 좀 그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보통 여기 붙은 게 벡터가 되고 도가 붙은 게 스칼라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 밀도 이런 것들이 다 스칼라 양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속력하고 속도만은 이름이 거꾸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스칼라가 되고 속력이 벡터가 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이제 이 잘못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되고 나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습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속도라는 물리적인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이 미분이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 물리학, 이 운동을 다루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뉴턴이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라이프니츠라는 이제 수학자 겸 철학자가 똑같은 방식에 접근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누가 서로 먼저 했나를 가지고 이제 다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모든 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수학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1학년 때 배우는 이 기초 수학, 이 시작이 바로 이제 미적분학을 배우는 거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이제 가속도의 개념인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정의는 한 번 더 반복하면 되겠죠. 앞에서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속도였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이 속도 변화량을 시간 델타 t로 나눈 게 이제 평균 가속도가 될 거고, 순간 가속도는 이 델타 t를 이제 0으로 보낸 리밋,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양으로 나타내면 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양이 가속도가 되겠다. 근데 속도가 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양이니까 그럼 위치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2번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시간으로 1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 가속도는 이제 왜 우리가 고려를 하느냐? 근데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따지는데 그때 보니까 이 운동을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가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그 위치를 이제 시간의 함수로 알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위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다시 그 속도 구한 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한다 그랬죠. 근데 그럼 반대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알고 있을 때 그걸로부터 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거꾸로 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활용되는 게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뭔가 뭐 다 알 것 같기도 한데 이 이름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게 뭐냐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이다. 서로 반대 과정이다. 라는 게 이제 기본 정리예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미분해서 속도가 얻어지고 속도에서 미분해서 가속도가 얻어진다면 그 반대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오고 반대로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속도로부터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그럼 적분을 2번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A가 dv dt다라는 거를 내가 이 A로부터 V를 구하려면 요거에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해주면 결국 이게 미분과 적분이 이 역과정이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시 속도로부터 위치를 구하려면 한 번 더 적분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해보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 적분 상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적분 배웠을 때 적분 상수라는 개념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냥 별 쓸모없는 상수 같아 보이지만 이 적분 상수가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 물체의 운동을 시작할 때 위치가 어디였느냐 또는 이 속도가 얼마였느냐를 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적분 상수를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양들,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을 막 그 수학적인 내용까지 합쳐서 배우느라고 조금 힘드시죠? 예, 약간 지쳤다고 생각이 되면 이쯤에서 이 동영상을 정지해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괜찮다고 하면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운동을 기술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그 등가속도니까 이 가속도가 이제 일정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는 벡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그러니까 상수인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벡터 표현 또 수학적인 표현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벡터, 그러니까 dv dt가 이 A0라는 벡터, 이제 상수다. 앞으로 이렇게 벡터에 0이라는 첨자를 붙이면 이게 상수라는 의미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초기값과 관련해서 보통 0이라는 이제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앞에서 그럼 이 경우에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최종적으로는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이 거꾸로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3차원에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좌표를 잡아서 이 세 개의 성분 각각에 대해서 운동을 알아야 되는데, 이 좌표계를 잘 잡는 게 문제를 쉽게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좌표계가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여기 지금 이 가속도의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럼 그 방향을 한 축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축, 그걸 내가 X축이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속도의 방향을 X축으로 잡고, 나머지 이 방향, 평면이 하나 있을 텐데 거기 그냥 YZ축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축에 대해서는 운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3차원 문제를 이제 1차원 문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Y하고 Z축 방향은 이 등속 운동이 될 겁니다. 가속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서 먼저 이 뭐 대충 넘어갔지만,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내가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미분하면 상수가 되는 함수가 뭐죠? 바로 1차 함수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상수가 여기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이렇게 붙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미분해 보면 상수는 미분해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수가 붙을 수 있는데, 요 상수가 뜻하는 게 뭐냐? 그거는 t는 0으로 놔보면 아는 거죠. t를 0으로 놓으면 요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상수라고 하는 건 t가 0일 때의 속력,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작할 때의 속력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가져와서 속력을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 위치가 얻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면, 자, 요거 t에 비례하는 이거는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v0x, 그러니까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이렇게 t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자체로 또 이 적분 상수가 하나 붙겠죠. 그죠? 그럼 이 적분 상수의 의미는 앞에랑 똑같죠. t를 다 0으로 넣어보면 이게 t가 0일 때 x의 값,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한 위치, 초기 위치가 이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2차 함수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공식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 공식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요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t가 나와 있는데, 요 식으로부터, 앞에 식으로부터 t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t는 이제 ax0분의 그러니까 vxt 마이너스 vx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t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넣고 여기도 넣고, 그러면 t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없애서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약간의 산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자, 이 속도에 제곱한 거의 차이는, 그죠?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의 차이만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공식이 활용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어떻게 다루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제 풀기에 앞서서 이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그 영상에서 본 항공모함은 이 비행기를 태우고 다니는 배죠. 대략 그 세계 2차 대전 때쯤에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장할 때부터 이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된다는 건데, 이 비행기라는 게 워낙 뜨고 내리는데 긴 거리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보통 공항에 이 긴 활주로가 있는 이유인데, 이 배는 그렇게 크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항공모함도 길이가 뭐 길다고 해도 이제 100m에서 200m 뭐 이 정도 사이인데, 이 문제는 그 길이 안에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뜨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뜨는 거는 어떻게든 가속만 크게 하면, 그러니까 제트 추진을 하든지 뭐 빠르게 날려보내든지 해서 띄우면 되는데, 이게 내려오는 거는 그 짧은 길이 안에서 그 빠르게 내려오던 비행기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 초창기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배를 못 내리고, 뜰 때는, 그러니까 이륙할 때는 하는데 내릴 때는 바다에 내리면 그거를 이제 배가 가면서 건져 올렸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래서 이 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결국 수를 내게 되는데, 그 수가 바로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줄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그 전투기 내릴 때 보면 뒷부분에 무슨 갈고리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죠. 그게 나와서 내리면서 그 갑판에 보면 이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줄에 걸어서 그 줄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빨리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비행기가 내려올 때 뭐 아무리 이게 속도를 놓쳤다고 해도 시속 2, 300km는 되던 거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에서 세우면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얼마나 될까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전투기가 63m/s의 속력으로 항공모함에 착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기가 착함 구속 와이어, 아까 봤던 그 줄이죠. 줄에 걸려서 정지하기까지 2.0 세컨드가 걸린다면 가속도가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해 봅시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 자, 이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럼 속도의 변화를 알아야죠. 속도의 변화는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입니다. 그럼 나중 속도 섰으니까 0이죠. 그죠? 처음 속도는 63 미터 퍼 세컨드예요. 얼마 걸렸다 시간이? 2.0 세컨드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까 이건 이제 0이니까 없으면 되고 63을 2로 나누면 되네요. 그러니까 31.5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분모에도 또 세컨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내놓고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예, 단위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단위가 맞았나? 지금 이 경우에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가 맞죠?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릿수, 유효 숫자 따져봐야 됩니다.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숫자에는 유효 숫자가 63m/s, 유효 숫자 두 개죠. 2.0 세컨드에도 유효 숫자가 두 개예요.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유효 숫자가 작은 쪽에 맞추라 그랬는데 둘 다 똑같으니까 두 개로 맞추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자리까지 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5, 요거는 반올림해서 앞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답을 적을 때는 32m/s 제곱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가속도요. 근데 이 정도의 가속도가 얼마나 큰 가속도인지 별로 감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가속도를 얘기할 때는 보통 비교 대상이 뭐냐면 요 뒤에 나올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얼마의 가속도를 갖느냐. 그걸 보통 G라고 쓰는데 대략 이게 10m per 세크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크기는 이 중력 가속도의 한 3.2배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줘도 이 정도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이게 감은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뒤에 이걸 느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 전투기가 정지하는 위치는 어디냐? 자, 이게 위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속도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가속도를 알 때 위치를 이제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했고 처음에 속력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속력과 가속도 다 알면 위치는 그러니까 x는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x0는 0이라 그랬으니까 0이고 v0는 63 미터 퍼 세크 제곱 세크에 t 2.0 세컨드 이거에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가 가속도에서 중요한 부호를 빠뜨렸네요. 예,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에 2.0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해보면 사실 요거의 2배인 거니까 요거를 2분의 1 곱하기 63이라고 보면 그죠? 그러면 4분의 1, 4 요게 63이 되고 여기에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 계산하면 63 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예. 뺀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앞에 요런 유용한 공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면 이게 2a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걸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중 속도 요거는 0이라 그랬으니까 그 요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2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그랬었고 요거는 0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요거를 풀면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2a분의 v0 제곱 이걸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해보면 똑같은 답 나오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 등가속도 운동을 관찰하는 가장 흔한 예는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자유낙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높이 h에서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이제 한번 기술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속도가 내가 좌표를 이제 이 수직 방향을 이제 y라고 잡은 거죠. 나머지 그러면 x하고 z 방향은 운동에서 빠져버리죠.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y 방향만 보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초기 속도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니까 0이고 처음 위치는 h라는 이제 높이만큼 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접근하는 거는 쉽죠. 그래서 vy는 마이너스 gt 한 번 접근하면 이렇게 될 거고 또 한 번 접근하면 y가 나오죠. 그러면 그 초기 위치 빼기 이제 초기 속도는 0이었으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y가 지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y가 0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저 앞에서 구한 걸로부터 보면 y는 h-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이걸로부터 t를 구해보면 t는 여기 다 넘어가면 루트 2h 나누기 g 이렇게 이제 주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v는 마이너스 gt 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g에다가 t는 스퀘어 루트 2h 오버 g죠. 그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gh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때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이죠. 그죠? 우리가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아랫방향으로 향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 집어넣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높이 2km에 있는 구름에서 만들어진 빗방울이 지면에 닿을 때의 속력은 얼마냐. 자,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때 V는 루트 2GH니까 2 곱하기 G. 자, G는 중력 가속도라 그랬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 대충 10m/s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자, 다음에 곱하기 2km니까 2000m. 이렇게 해보면, 자, 곱해보면, 요거 한번 사고, 여기 1000에다가 그러면 만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200m/s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 높이가 저 정도는 되죠. 그럼 그 구름에서 물방울이 하나 생겨서 떨어진다면 이제 지면에 닿을 때 200m/s의 속력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m/s의 속력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시속으로 고치려면 여기다가 3.6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속이 되면 720km/h.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진짜로 빗방울이 이만한 속도로 떨어지면 그 빗방울 맞으면 여러분들 머리에 구멍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의 계산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계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를 고려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름에 있던 빗방울은 그 바닥까지 계속 자유낙하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그 발사체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지면 위에서 이제 어떤 속도로 발사된 물체의 운동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공기 저항은 이제 무시하고 중력만 고려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사체가 하는 운동은 이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직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되고 수평 운동은 이제 등속 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좌표계를 선택할 때 이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제일 편리한 좌표계를 잡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수직 방향을 이제 Y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그럼 이제 평면이 남아있죠. 거기 이제 X하고 Z축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는 그 속도가 수직 성분이 있고 수평 성분이 있을 텐데, 그 수평 성분의 방향을 X축으로 잡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Z축 방향의 운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이제 2차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만 다루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그걸 그렇게 좌표계를 잡고 적어보면, 그래서 이 모든 물체는 일단 그 수직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로 낙하를 하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초기 속도를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발사체가 이 속력 V, 크기는 이제 V인데 방향이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수평면과 각도 세타로 발사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평면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 성분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 수평 방향 성분은 지면과의 각도가 세타니까 V0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의 성분은 V0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되겠는가를 이제 다 구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써서 이 계산을 이제 하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 성분별로, 그러니까 X, Y, Z 방향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 되고 Y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X는 이제 이 등속 운동이니까 초기 속도 V0 코사인 세타에 T를 곱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 Y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이 등가속 운동 앞에서 봤듯이 초기 속도에다 T를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방향 쪽으로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지금 그걸 구해봤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그 운동을 볼 때 약간 관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시간에 어디 있었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그 공간에서 어떤 점을 지나가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에서 물체가 지나가는 그 자체를 이제 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궤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각각의 성분들, 그러니까 공간 좌표의 성분들을 이제 시간의 함수로 구했잖아요. 그럼 그 구해놓은 거에서 이 시간 함수에서 시간을 소거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지금 보면 xt하고 yt를 이렇게 구해놨죠. 그럼 여기서부터 t를 소거합니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게 더 쉽죠. 내가 이걸로부터 t를 이제 x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t는 요거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이 x 나누기 v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 t를 이 yt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지문처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 y를 x의 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보면 이게 2차식이 되고 이 2차식은 이제 포물선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기 부호가 특히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뒤집어진 이런 포물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이 궤적을 구해놓고 나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위치 사거리를 궤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그 궤적을 안 쓰고도 앞에서 xt, yt 구했는데 가장 높이 올라가는 위치. 그럼 yt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 뭐 그걸 직접 구해서 풀어도 되죠. 근데 궤적을 구했으니까 기왕이면 궤적으로부터 구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x가 바뀌어갈 때 y가 최대가 되는 건 미분 한번 했을 때 0이 되는 게 어디냐 묻는 거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 1차식 나올 테니까 그거 풀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그럼 이제 최대가 되는 xh, yh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인데, 지금 그거는 이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그 높이가 똑같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걸 이제 우리는 0이라고 잡았죠. 그러면 처음 0에서 출발해서 다시 0이 되는 요 지점까지 날아간 거리가 얼마냐를 묻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앞에서 구한 요 xh에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가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보통 이끌어내는 결론이 이게 이 세타에 따라서, 그러니까 V0는 일정하다고 치고 세타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러면 최대로 멀리 날아가는 요 세타는 얼마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 세타가 그 2분의 파이 90도 될 때고 세타는 45도 될 때다. 그래서 45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간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는 거죠. 이 발사체 운동의 예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쭉 날아가고 있고, 여 밑에 이제 조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뭔가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거라든지 먹을 걸 던져줘야겠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일정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바로 위에 가서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는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 물건을 오면 이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서 요 사람에게 가겠는가, 그걸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시선각이 몇 도가 될 때 내가 요 물체를 떨어뜨려야 되는가, 이걸 이제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다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xt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yt는 어떻게 되고 이거 다 구했죠. 그럼 요 두 개로부터 결국 요 yt가 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걸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만큼 시간이 나오고, 그럼 그때 요게 비행기가 얼마나 갈 거냐, 그걸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종사는 이건 모르니까 각도로만 아니까, 그럼 요 탄젠트 파이는 그러니까 높이 하고 요 x 할 때 h분의 x2로 주어지니까 요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제 요때 된다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요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건 t가 얼마 걸린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때 요 물체의 속도는 그걸로부터 알 수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가는 속도만큼 이쪽 속도는 물체의 속도도 똑같이 유지될 테니까 그 두 개를 이제 제곱해서 더해준 게 이제 속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그 직교좌표계를 쓰는 것보다 극좌표계를 쓰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이게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직교좌표계와 극좌표의 관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극좌표계에서 등속 원운동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해보면 극좌표계에서는 요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직교좌표계에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일정하다인데 극좌표계에서는 그냥 r이 일정하다. 요 큰 R로서는 상수가 된다라는 거고, 등속이라 그랬으니까 등속은 일정하게 돌아가야만 등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게 회전한다라는 게 이 세타가 얼마나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 그 세타의 시간 변화율, 그걸 이제 각속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상수로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극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써지는데 이걸 직교좌표계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 직교좌표계에서의 위치는 이제 x 성분하고 x 단위 벡터, y 성분, y 단위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데 x 성분이 이렇게 됐죠. r 코사인 세타인데 그 요 세타가 여기서부터 오죠. 한 번 미분한 게 상수라 그랬으니까 세타는 오메가 t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r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회전하면서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알면 자, 저런 원운동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겠어요. 자,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미분할 거는 여기 오메가 t가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r에 오메가가 앞으로 하나 튀어나왔죠. 체인 룰에 의해서. 그럼 r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여기는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테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느 방향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잘 살펴보면 이게 요 원의 접선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은 그래서 이 원의 접선 방향이 되고 크기는 얼마나 되냐. 이 경우에는 x 성분, y 성분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제곱 r 제곱 오메가 제곱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결국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거에 이제 이 루트 하면은 결국 크기는 r 오메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속도도 구해봅시다.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인은 다시 코사인으로 되는데 오메가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는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방향부터 보죠. 이거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R하고 부호가 반대죠. 그죠? 그 얘기는 R이 나가는 방향이었는데 방향은 이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요 원점을 향하는 방향이 된다가 되고,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긴 코사인 사인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1 될 거고,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는 이 원점을 향하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가속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구심 가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좌표계로 가져와 보면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 극좌표계를 쓰면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썼을 때 이 단위 벡터가 위치에 따라 변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산을 이제 이 직각좌표계에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극좌표계에서 써보면 이 위치 벡터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r 되고 이 속도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속도 계산 밑에 이렇게 예시로 보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걸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의 계산의 어려운 점은 이
이 단위 벡터 자체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유도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속도와 가속도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더 재미있는 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계산이라 앞에서처럼 등속이 아니어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이 회전에 의한 속도뿐만이 아니라 R이 커지는 거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 가속도도 이렇게 이 반지름 방향에도 R이 바뀌어서 생기는 거. 그래서 이게 앞에서 계산한 이제 구심 가속도의 방향 계산한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도 더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줍니다. 이런 게 뭘 뜻하는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회전 운동을 다룰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등속 원운동을 하면 속도는 접선 방향의 크기는 R 오메가가 되고, 가속도는 이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걸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이제 R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원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원운동에 대한 예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에 대한 이 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천천히 해. 편하게. 다리 주고 앞에 보고 다리 주고 뱀 주고 계속 보세요. 계속 주고 좀더 그만하세요. 육지 4초 만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심호흡 깊고 크게. 네, 여러분,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조금 전 영상에서 본 그런 훈련을 이제 받고 견뎌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원심기 훈련이라는 건데, 그 원심기는 저렇게 돌리면 이 가속도가 생기죠. 그럼 그 가속도를 이제 점점 키워서 한 10G 정도까지 견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투기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가속도가 커지는 거를 이제 왜 아까 이제 중력 가속도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 이제 중력을 다룰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 중력, 가속되는 그 효과하고 중력 효과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원심기에 타고 돌고 있으면 내가 가속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중력이 커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G 이렇게 되면 진짜로 중력이 10배 커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10배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저 훈련이 필요하냐면, 아까 봤듯이 이착륙할 때도 굉장히 가속도가 크죠. 근데 그 가속도보다 더 큰 가속도를 언제 받냐면, 전투기 타고 가다가 선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미사일이 날아온다든지 할 때 급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원운동을 하죠. 그 원운동할 때 커다란 이제 구심 가속도가 이제 작용하게 되고, 그럼 그때 기절하지 않고 견디려면 저런 훈련을 받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단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중력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저런 가속도가 클 때 어떻게 되는가, 2G에서 3G면 이 몸이 무거워지는 거, 자기 몸무게가 진짜로 2~3배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4G가 되면 이제 시야가 흐려지는 이제 느낌이 되고, 기절할 수도 있다, 아주 크면. 그래서 이걸 기절하지 않고 이제 버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600m/s의 속력으로 원운동을 통해 20초 동안에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 여러분들 600m/s면 음속보다 빠른 거죠. 예, 전투기들 다 음속보다 빠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 급선회 하는데도 20초 동안 이렇게 서서히 밖에서 보면 천천히 도는 것 같죠.
이 전투기 조종사는 이제 이동안 죽을 맛을 느끼는 거죠. 이때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예. 그러면 자, 그 각속도를 계산을 해야죠. 이때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0초 동안에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랬으니까 20초 동안 반대 방향 180도 돌아가는 거죠. 그럼 파이가 돼서 오메가의 값은 이제 0.16 per secon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반지름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크기는 요 관계, 그러니까 속력 그 V는 R 오메가가 된다는 요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R은 V 나누기 오메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회할 때 그 반지름은 3,800m가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면 9.9G, 약 한 10G 정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10G 정도는 너끈히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수업의 마지막 주제로 상대 속도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운동을 기술하는 걸 했는데 그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다 잡았었죠. 근데 그 좌표계라는 게 결국 그 각각의 관측자가 있으면 그 관측자가 이제 잡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관측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래 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예를 보면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빙 워크 같은 거예요. 그 무빙 워크가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무빙 워크 위에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무빙 워크 밖에 이제 한 사람이 또 서 있어요. 근데 이 걸어가는 사람을 이 무빙 워크에 서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것과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물체의 운동이 서로 다른 그 관측자에게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자, 그럼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을 P라 그래 봐요. 그럼 이 P의 위치를 그러니까 각각의 관찰자가 두 개의 다른 좌표계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A라는 좌표계의 위치를 내가 RPA라 그러고 그 다음에 B라는 좌표계에서의 위치를 RPB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좌표계와 이 좌표계 사이의 관계. 근데 A라는 좌표계에서 이 B라는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 그걸 내가 RBA라고 그러면 이런 간단한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A라는 좌표계에서 P라는 점의 위치는 이 B라는 좌표계에서 P라는 위치에다가 이 B라는 좌표계의 원점이 A라는 좌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걸 더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B라는 좌표계에서의 속도와 A라는 좌표계의 속도, 그냥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으로 미분해 보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그냥 해주면 되니까. 그럼 그 결론은 이 A라는 사람이 보는 속도는 이 B라는 사람이 속도에 더하기 이 B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더한 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다 정지해 있다 그러면 요거는 0이겠죠. 그럼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한 좌표계 B라는 좌표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만큼 더해주는 게 되겠죠. 자, 이 무빙 워크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사람이 보기에 예를 들어 1m/s의 속력으로 걷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무빙 워크가 또 1m/s의 속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찰한 속도 더하기 이 무빙 워크의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까지 더해서 2m/s로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계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전제 같죠. 그래서 내가 가진 시계나 내 옆에 있는 관찰자가 가진 시계나 다 똑같을 거다. 시계는 다 똑같다라고 이제 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인데, 근데 결국 20세기 와서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입니다. 물론
물론 근데 이 특수상대성은 그 이제 빛의 속력, 이렇게 근접할 때만 그 드러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재는 시간은 같다라고 놓고 해도 일단은 거의 문제가 없다. 를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부터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물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 상대 속도다. 그러니까 어느 관찰자가 재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속도라는 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 속도에 대한 예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가로질러 가는 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배가 있는데, 이렇게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속력이 이 10km/h, 시속 10km의 속력으로 배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리고 강은 이 지면에 대해서 동쪽으로 이 5.0km의 속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만약 배가 북쪽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면 이 강둑에 서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배는 이 얼마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배가 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배를 운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전체가 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겠는가를 보면, 결국 이 물이 움직이는 것과 이 배가 움직이는 것과 합쳐진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는 이 두 개를 합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럼 그 크기를 구하려면 결국 이 크기하고 이 크기를 구해서 지금 요게 이 특정한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배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V 보트가 스퀘어 루트에 그러니까 요 10.0km/h의 제곱 더하기 강물이 움직이는 거 5.0km/h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해준 양이 되겠죠.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11.2km/h가 된다 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도 유효숫자 자리하고 단위 다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배가 근데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배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나는 사실 일로 가고 싶어서 여기 도착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면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어딘가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건너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배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가 가도록. 그러면 그때 그럼 이 방향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속력과 배가 가는 속력을 합쳐서 요게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요게 이제 10이고 요거 5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요 각도는 그러니까 이 속도 또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요거는 이제 빼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10.0의 제곱에서 5.00의 제곱을 이제 빼준 만큼의 속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요게 이제 이 사인 세타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10.0분의 이제 5.0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세타를 잡아서 가야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